네, 투자시장의 뉴 노멀, 딜사이트 경제TV가 첫걸음을 내디딘 지 어느새 1년이 됐습니다. 이 기간 동안 참 많은 이벤트들이 있었죠. 한국과 미국의 대통령도 바뀌는 등 굵직한 이벤트 속에 우리가 찾은 해답은 실적과 기술력을 갖춘 기업이라면 두려울 것이 없다라는 건데요. 시장을 호령하고 있는 방산과 조선업에 대해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신한투자증권 이동원 파트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조선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긴 시간 동안 침체가 되어 있었던 조선주들의 랠리가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폭발적인 시세라고도 표현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궁금한 건 지금이라도 조선주 바라볼 수 있을까? 아니면 사실 고가권에 대한 부담은 있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의 비중 챙기기로 좀 들여다봐야 될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1년 사이를 보게 되면은 시세가 굉장히 좋았고 대략 올해 연초 대비하면 한 50% 정도 상승을 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25% 정도 조선주가 평균 상승했는데 작년에 코스피가 한 15% 빠졌으니까 상대 수익률로 한 40%. 그러니까 최근 한 1년에서 1년 반 동안 조선주가 2배가 올랐는데 보통 이제 PQ라고 표현을 하는데 가격인 선가랑 물량인 그 Q 이렇게 더했을 때 연간으로 매출액 성장이 지금 갖고 있는 잔고 한 3년치를 기준으로 보면 한 10에서 15% 정도 성장을 해요. 그래서 시장의 고민은 이 성장은 연에 한 10에서 15%인데 주가가 2배가 올랐으니까 이 고점에 대한 부담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거죠. 하반기 전망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3년의 잔고가 보장돼 있고 그 성장이 보장돼 있는데 이거는 주가에 녹아져 있다고 했을 때 지금부터의 상황들은 그 3년 이후의 수주나 업황이 주가를 결정할 텐데 현재 하반기를 놓고 생각했을 때는 더 긴 성장의 그림들이 펼쳐질 거다. 이게 하반기에 대한 생각이고요. 지금 차트에 나오는 것처럼 실적 같은 경우에도 1분기에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를 했어요. 이게 공정이나 인력들의 문제들이 개선이 되면서 2022년부터 이어졌던 인력이나 생산성 문제들이 해결되면서 실적들이 잘 나왔는데 환에 대한 부담이 있지만 생산성 증대에 따른 실적 개선 그리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모멘텀을 생각을 했을 때 아직까지는 그래도 상승 온기가 남아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성장에 대한 매력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성장에 대한 그 측면이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다고 해도 앞으로 전망은 좀 밝다라는 측면으로 말씀을 주신 건데요. 다만 또 우려는 있습니다. 신조선가 지수가 올해 들어서 꾸준히 하락세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5월 전 세계 선박 발주량 자체가 줄고 있다 들었습니다. 1년 전 대비해서도 급감, 그리고 4월 대비해서도 64%가 줄었다고 하는데 의미하는 바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경기 상황 자체가 좋은 건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미중 무역 갈등이 높아질 우려들, 실제로 중국에서 가는 미국으로의 컨테이너선 물동량 같은 게 이제 줄어든 게 보여졌어요. 그래서 네. 경기 상황이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발주량 감소 그리고 신조선가의 하락 전환 같은 것들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신조선가를 이 왼쪽 차트에서 보시면 회색이 신조선가의 그래프인데 네. 과거에 비하면은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 약간의 하락이에요. 국내 조선사들 중고선가랑 비교를 선박 발주량이 약간 줄어들었지만 조선사들이 공급할 수 있는 캐파가 부족하기 때문에 여전히 높은 수준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게 지금의 상황이고요. 그래서 발주가 소폭 둔화된다고 하더라도 고간 잔고가 풍부하기 때문에 지금 신조선가 하락이 조선주의 이익에 영향을 줄 만큼 빠지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런 경기가 향후 트럼프 4년 동안에 계속 하락 지속된다고 했을 때 조선주의 내년 내후년에 대한 부담이 커질 텐데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미국발 호황이 이런 추세를 반전시킬 거다 이런 기대들인 거고요. 선박 발주 당장에는 괜찮다고 보고 있고 거기에 신조선가 하락은 하락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그 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네. 영향이 크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시장의 업황을 흔들 만큼의 네. 그 수치는 아니다라고 말씀 주신 건데 중국도 발주량이 줄고 한국도 발주량이 줄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중국의 그 하락폭이 좀 더 큰 듯합니다. 58%의 급감, 뭐 한국은 35%. 앞으로 미국과의 협력을 대입해서 본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더 우세하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특히나 이제 대형과 뭐 고부가 가치 선박으로 봤을 때요. 맞습니다.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한국이랑 중국이 선박에서 거의 90%의 발주량, 그러니까 건조량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래서 양국가를 비교를 했을 때 근 2, 3년 사이에 중국의 수주량이 많이 커졌어요. 더 이전에는 대략 중국이 전 세계 발주량의 한 50%를 가져가고 한국이 대략 30% 전후를 가져갔다면 최근 1, 2년 사이에 중국이 한 70%까지 점유율이 올라가고 한국이 대략 한 20%까지 점유율이 줄었는데 지금 이제 미국에서 무역대표부 USTR에서 중국을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 규제하는 부분들 때문에 한국으로 컨테이너선 발주가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도 현대중공업이 2조 4천억의 8척 초대형 컨테이너 수주를 했는데 이게 이제 중국 그간의 이제 수주들이 높았던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한국의 수주들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대략 이 컨테이너 선박이 연간으로 하면 한국이 한 100억 달러 정도의 수주를 할 것 같은데 한국 주요 조선사들의 수주는 한 300억 달러 정도 하면 원화로 한 40조 원 정도 되고 안정적인 매출을 할 수 있는 수준인데 한 3분의 1 정도가 채워질 거라 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뭐 LNG 운반선 같은 경우에도 미국이 트럼프 정부에서 화석연료 생산을 늘리고 수출을 늘리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그 수혜도 어느 정도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중국과의 경쟁에서는 올해는 한국이 조금 더 큰 성장을 볼 수 있는 구간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렇다면 MRO 관련해서는 우리가 또 어떻게 봐야 될지 궁금합니다. 또 하나 새롭게 떠오른 키워드, 작년부터 이제 유지 보수 정비, MRO 사업 관련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왜 갑자기 이렇게 MRO 하는 건지 궁금해요. 네, 요 MRO가 이제 주로 군함에 적용되는 얘기들이고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군함 정비를 해야 되는데 미국 조선업이 낙후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궁리를 하지만 딱히 대안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한국과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유지 보수를 좀 원활히 하고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는 신조 시장까지 한국 입장에서는 진출할 수 있는 바탕으로 이 MRO를 주요하게 보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하나오션이 이 MRO 수주를 해서 올해 되게 좋은 호평을 받으면서 다시 이제 선박을 돌려보냈고 군함이죠. 그리고 올해는 HD 현대중공업이 추가적인 수주를 받을 것 같고 앞으로 이 협업들이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십스엑스라고 해서 중국과의 중국과의 경쟁 상황에서 최소한 전투함을 355척 정도는 유지를 하자. 이런 국방수권법의 하위 법안으로 2022년에 이런 법안들을 발의를 했고 현재 기준으로는 296척의 전투함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계속 노후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군함 투자를 가속해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 그간에 미국의 군함 건조 시장에 진출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교두보에 대한 역할로 이 MRO가 이제 강조가 되고 있는 거고요. 올해도 여러 척의 계약을 할 것 같고 한국에서 정비를 하고 또는 이제 하나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펠리조선소라든지 오스탈 이런 그 네. 군함 조선소를 통해서 이 MRO 또는 신조 시장을 확대해 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스탈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어제 한화 그룹주들의 열기가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네. 특수선 관련해서도 MRO와 또 연계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선반영이 됐다라는 이야기도 있는가 반면에 다시 한번 특수선 관련해서는 주가에 불을 지필 수 있는 재료가 될 거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네,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직 제대로 열리지도 않았고 기대감들이 반영되는 구간이긴 하지만 앞으로 시간이 가면서는 이런 성장들이 많이 보여질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미국 의회에서는 조선업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협의들은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분명히 할 테고, 그리고 같이 할 만한 파트너가 한국이 거의 유일하기 때문에 하반기 내내 이런 모습들이 이제 확대가 되어 갈 텐데, 그래서 아직 끝나지 않은 게임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장기적으로는 2054년까지 계속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게 미국 쪽의 의견이에요. 그래서 초반에 뭐 이게 오버슈팅한 거냐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하반기 내내 열려갈 모멘텀들에 주목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팀장님의 우리 지금 조선주 내에서의 탑픽도 궁금합니다. 원체 다 잘 가고 있는 종목들이 많은데요. 지금 자리에서의 최선호주 꼽아볼게요. 네. 조선주 전반으로 다 좋은데 HD 현대중공업을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이유는 방산, 군함을 하고 있는 조선사는 HD 현대중공업이랑 하나오션 이렇게 두 개가 있고요. 올해 연초 대비하면 하나오션의 주가는 이미 2배가 오른 상황입니다. 상대적으로 덜 올랐다는 측면도 있고, 이외에 엔진 사업을 갖고 있는데 선박에서 이제 핵심이 엔진이기 때문에 엔진 사업을 갖고 있는 거에 대한 프리미엄도 있고, 조선사 중에서 매출이 제일 커요. 중후장대 조선업은 규모의 경제가 크게 작용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실적이 좋아지는 구간에서 HD 현대중공업이 외형이 제일 크기 때문에 네. 이익이 더 좋아지는 모습도 있어서 HD 현대중공업을 탑픽으로 꼽고, 이외 조선주 전반으로 다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조선 내에서 최선호주는 HD 현대중공업 말씀 주셨습니다. 방산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방산 4대 강국이라는 공약을 내걸기도 했었죠. 방산주도 역시나 조선주와 마찬가지로 시장을 호령하고 있는 섹터이기도 하고요. K방산 장점은 메리트는 가격이다, 가성비다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아보세요? 일단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K방산에 대해서 육성하겠다는 얘기를 했고, 이거는 되게 격세지감이에요. 2017년을 복귀를 해보면 그 당시도 보수 정권에서 진보 정권으로 정권이 바뀌었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방산이 적폐로 분류되면서 대북주들이 주가들이 오르고 방산주들이 방산 비리라는 명목으로 엄청난 주가의 고초를 겪었었는데, 지금도 똑같은 상황에서 조기 대선을 통해서 보수 정권에서 진보 정권으로 바뀌었는데, 지금은 역으로 방산을 육성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랑 지금이 바뀐 점이 방산이 수출주로 전환됐다는 상황이 모든 걸 이제 바꿔놨고요. 지금 경기도 안 좋은 상황에서 수출이 확장되고 있는 방산업을 육성하는 게 정권에 상관없이 바람직한 방향이라 생각합니다. K방산에 대한 메리트, 가격 물론 이제 당연히 맞고요. 거기에 이제 납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2022년 2월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전쟁이 시작되었는데, 그 전쟁 이후의 상황들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전면전이 없던 상황에서는 그냥 단순히 대비태세를 위해서 방산 물자를 이제 빠르게 채울 필요가 없었는데, 전쟁이 나고 나서 이제 당장 전쟁을 치르거나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납기가 되게 중요했는데, 우리나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방산 수출 국가들은 최소 2, 3년의 그 납기 지연이 있는 상황인데, 한국만 유일하게 바로 납기를 할 수 있는 이 생산 체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강하게 어필이 되었습니다. 가격과 함께 속도까지 빠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또 시각을 달리 해봐야 되는 것은 나토 32개국이 냉전 이래 최대 규모의 전력 증강 계획에 이제 합의를 한 상황이죠. 그렇다 보니 추가적인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불어오는 모양새입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한국산 무기 점유율이 2.2%라고 하던데, 좀 더 늘어날 가능성은 굉장한 거죠. 네, 맞습니다. 전 세계의 한 해 국방 예산이 한 3천조 정도 되고요. 우리나라는 60조, 미국은 한 700조, 중국은 300조, 유럽 다 합치면 한 1000조 되는데, 여기서 이제 내수 시장,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인건비, 국방, 군인도 월급 뭐 이런 거 빼고 나면은 한 40% 정도가 전력을 또 새롭게 충원하는 비용이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한 1000에서 1500조 정도의 수출 시장이 있는데, 거기서 한국 방산업체들이 한 30조 원 정도 연간으로 수주를 한다고 하면 한 2% 내외의 이제 점유율을 갖고 있는 거죠. 유럽이 지금 군비를 계속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 안보에 돈을 쓰지 않겠다라는 입장으로 앞으로 향후 수년 동안에 미국의 국방비는 줄어들 테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반대급부로
미국 없는 안보를 통해서 자국의 안보들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연간 10% 이상씩 군비가 계속 늘어날 것 같습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에 수출되는 품목이 현재 기준에서는 없어요. 유럽은 많은 품목들을 수출을 하고 있는데 뭐 K2 전차가 이제 폴란드 2차 계약을 이번 달에 앞두고 있는데 뭐 이런 수출들이 계속 확장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유럽의 군비 증강에 대해서 한국 업체들이 큰 수혜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뭐 정치적인 불확실성으로 이연됐었던 쪽으로의 수출 계약들 체결될 거라고 보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정치적인 요소들이 일부는 반영됐는데 네. 그 부분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정권 교체라든지 폴란드도 그렇고 많은 국가들의 그 대선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의 영향도 일부가 있긴 하지만 방산 수출이라는 게 한국과는 예산을 세워야 되고 그걸 장기적으로 이제 집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 방산물자의 수입이라는 거를 정하는 게 이제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우리나라도 5개년간의 국방 중기 계획들을 매년 이제 업데이트해 나가는데 이런 그 원래도 많이 걸리는 게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들을 이제 겪어가는 거죠. 방산 수출이 국내에서는 활발하지 않았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시행착오들인 것 같고 네. 폴란드뿐만 아니라 많은 유럽, 중동 국가들의 협의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계속 과실을 거두는 구간으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수출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좀 있다고 봐주셨는데 종목으로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 발표 이후에 주가가 한 차례 급락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완전히 회복을 해낸 상황이고요. 해외 투자에 대한 그 본격화 기대감을 안고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같은 기대감이 실적에 반영이 될까요? 네, 유상증자를 통해서 이제 성장 동력으로 많은 투자를 하겠다. 대략 유상증자 금액을 포함해서 11조 원 정도의 투자를 하고 거기서 한 6조 3천억 정도는 해외에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실제로도 뭐 폴란드나 미국 다양한 지역들에 투자를 늘리겠다라는 건데요. 일단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이런 투자들은 장기적으로 큰 효과를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 세계 지정학적인 위협들이 하루 이틀 사이에 해소될 것 같지는 않고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단연간에 걸쳐서 계속 많은 지역들의 수출을 확대해 오고 있는데요. 이 투자들을 통해서 레벨업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해외의 거점을 확보를 하고 투자를 할 때 과실이 돌아오는 건 꽤 긴 기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1년, 2년이 아니라 네. 3년, 5년, 10년을 봐야 되는 그 씨를 뿌리는 단계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충분히 성장할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살펴봤습니다. 사실 최근 방산만 놓고 보기보다는 우리 시장 안에서 AI와 로봇을 굉장히 많이 접목시켜서 보고 있습니다. 해외 기업들과 비교해 봤을 때 한국의 방산 기업들 AI, 로봇 살펴본다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와 있다고 보세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드론이라든지 아니면 무인화에 대한 움직임이 국방에서도 많이 이렇게 회자가 되고 있고 접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이제 확인하는 것처럼 드론전들이 활발하게 또 위성을 통한 첩보 같은 것들이 전쟁의 양상을 바꾸는 모양인데요. 한국 방산업체들도 이런 준비들이 많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LIG 넥스원은 미국의 사죽보행 고스트 로보틱스라는 그 로봇 업체를 인수를 했고요. 무인 차량 같은 경우에는 현대로템이나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이렇게 다 준비가 되고 있고 그래서 그 무인화에 대한 흐름은 이제 계속 갈 테고요. 한국항공우주도 이제 차세대 전투기가 이제 무인화로 갈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한 개발 준비들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트렌드를 따라가는 모양이고요. 당장 뭐 드론이나 여러 체계들을 한국 방산업체들이 다 하고 있는데 수출 시장에서는 이 재래식 무기라 표현하는 지상 무기 또 유도 무기들 이런 것들이 수출의 주력이 되고 있고요. 이거는 비록 이제 AI 무인화가 전쟁의 양상에서 새롭게 많이 이렇게 도입이 됐지만 결국 현대전에 지금도 고지를 점령하고 당장 싸워야 되는 수요들에 대해서는 한국 무기의 기존 체계들이 좀 적합한 모습이긴 합니다. 네, 방산에 대해서 다뤄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자리에서의 최선우주 방산 내에서는 어떤 종목에 주목하세요? 현대로템을 좋게 보고 있고요. 로템을 좋게 보는 거는 앞서 말씀드린 하나에어로스페이스랑 현대로템이 이 수출에서의 성장 모습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 두 회사인데요.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출이 확대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자료를 시장에 네. 공표하고 왔는데 지금 폴란드 2차 계약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들이 전쟁에 대비하려면 전차, 이 탱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수출 계약들이 확대가 되고 있고 국내에서는 증설을 통해서 물량을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단연간에 걸친 성장을 담보를 할 것 같습니다. 이외에 철도 사업이라든지 현대차 그룹의 플랜트 사업 이런 부분들이 시너지를 내면서 단연간 성장으로 이어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현대로템을 탑픽으로 보고 다른 방산주 같은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다 좋은 상황입니다. 조선과 동일합니다. 네. 다른 기업들도 관심권에 둬야 되고 이 안에서 방산 내에서의 탑픽은 현대로템 말씀 주셨습니다. 전차 관련해서도 또 철도 관련해서도 짚어주셨는데요. 역시나 수출에 대한 그 키워드가 맞춰집니다. 조선과 방산에 대해서 오늘 살펴봤습니다. 신한투자증권 이동원 파트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